2018년 4월 26일 성공이 무척이나 그리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무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벌써 3일 저희가 7번째 방송 찍은 지 벌써 3일 지났네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베트남은 4월 25일이 그런 한국으로 치면 개천절 비슷한 그런, 베트남어로 하면 조또 흥봉 흥왕탄신 기념일 휴일이었습니다. 정말 베트남에 며칠 없는 휴일이죠, 여기가. 이게 평일날 휴일을 만난 게 진짜 그 신정 이후로 처음인데, 참고로 신정은 또 주말에랑 껴있어서 한국 같았으면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거 베트남에서는 그냥 일요일 월요일 쉰 거니까 쉰 것도 아니었고요.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어떻게 휴일인데 좀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어벤져스 봤죠? 어벤져스 실명 걸어도 됩니까, 여기서? 아니야. 다 보실 건데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저도 어제 봤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이게 베트남도 이렇게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면 또 사실 저는 생각이 그 마블 코믹스 영화가 여기서 굉장히 네네. 인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첫날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또 이게 쉬는 날이랑 엮여 있다 보니까 와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도 상영관이 완전 거의 풀매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는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도 사실 또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영어가 좀 부족해서 좀 안 들리는 게 많긴 했는데. 저도 그건 안 들려요. 그림만 보는 거지 그게 그림 보는 영화지 그 보라괴물이 세더라고요. 한 방에 그냥 다. 그러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는 하지 않기로 하고 좀 그렇죠. 많이 많아가지고. 그 영화가 1조 원이 들었대요. 1조 원 무려. 1조 원요? 네네. 그 3편하고 4편 동시 제작했는데 1조 원. 한 편당 나눠서 엠빵 해보면 5천억씩은 들었다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벌써 한국에는 예매자만 100만 명 가까이 된다. 950만 명인가 벌써 예매했다 그러더라고요. 첫날에 96만 명이 받고. 96만 명인가? 네네. 그 다음날 이틀차 아침 오전 7시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최대 신기록. 그래서 영화는 재밌으니까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쯤은 그냥 사실은 좀 깊은 내용도 없고 내용도 없긴 그렇죠. 한데. 이게 저희가 이 영화 얘기를 언급한 이유는 역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1조 원이나 쓰고도 돈을 또 무지하게 벌 거 아니야. 저희도 잘 되면 또 영화 한 편 찍고. 그렇죠. 이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 영화로 받는 개런티가 2편 합쳐가지고 1,000억이랍니다. 500억씩 2번. 그러면은 1조 원에 사실 그 인건비 10%가 일단 로다주 인건비고.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네, 일단은 이번 특집은 저희가 예전에 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왜냐면 열흘남아 일님께서 4월 초순경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비즈니스 특집 좀 준비를 해달라. 출장을 가신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방송 들으실 때쯤 되면 출장을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제 범 생계가 바쁘고 또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또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일단 저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청취자분들과 약속 꼭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거 방송은 쭉쭉 계속될 거니까 차근차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베트남에 와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은 좀 약간 날방기가 있고 나무 위키다 보니까 이게 또 정말 전문적인 비즈니스적인 내용은 없겠지만 저희도 베트남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고 어설픈 비즈니스 해보면서 느낀 거를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프로님께서 저희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팟빵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첫 번째 벚꽃지다님 재밌게 본다고 하셨으니까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지금 벚꽃이 다 졌겠네요. 졌겠죠. 또 이제 우리 또 그 버스커 아저씨들은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또 그렇죠. 거기는 돈을 또 무지하게 벌 거야. 벚꽃 연금이래요. 부러워요. 우리 또 곡이나 쓸까요? 때려치고 이거. 베트남에 관련된 곡을 써야 되나? 베트남은 뭐가 있죠 곡이? 음사님이 또 악기 잘 들으시잖아요. 베트남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다음 분. 네, 그리고 글거라님 또 현실적인 방송. 저희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저희는 포장과 미화 이런 거 할 줄 모르고 또 저희가 또 여기서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와 재력과 권력과 이런 게 있다면은 베트남을 굉장히 미화할 수도 있죠. 여기는 무조건 오면 성공과 좋은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 8일간 여행을 오신다.
이분이 근데 여성분이신가 남성분이신가? 또 중요하죠. 일단 뭐 저희가 오시게 돼서 혹시 연락을 주시면은 뭐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한 끼는 뭐 대접해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또 저희가 또 젠더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뭐 네. 근데 저희도 한번 뵙고는 싶어요. 네네 저희가 혼자 또 오신다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저희가 최소한 여기서 사기는 안 당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여튼 연락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주말과 평일 하노이 교통 상황 뭐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네, 네. 지역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근데 인터넷 유머글에서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죠? 그 부산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머글을 쓴 게 있는데 네네. 또 저도 부산에 몇 번 가봤지만 또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험하거든요. 네. 거기는 험한 이유가 지형이 좀 산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부산이 생각보다 산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부산은 뭐 이렇게 산동네 마을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좀 교통이 혼잡스러운데 여기는 평지인데도 아주 기가 막혀요. 차도. 그렇죠. 교통 환경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로는 잘 닦인 편인데 아직까지 뭐랄까요 그 운전 에티켓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들은 본인들도 스스로 얘기할 때 그 의식이 없다. 교통 의식이 없다라고 네. 자기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뭐 차를 타고 이동하시면 괜찮긴 한데 네. 도보로 길가를 건너신다. 아주 신세계를 보실 겁니다. 꼭 여행자 보험 제가 추천드리고요. 들어오시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여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에어컨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고 여기는. 제가 그 여행자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네. 방법은 6월부터 오시면 진짜 그 헬 더위를 이제 슬슬 맛보실 수 있는데 여행 계획을 짜실 때 낮에 어디 바깥쪽 보는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세우더라도 뭐 오전에 적당히 보고 점심 드시고 네. 오후 2시, 3시, 4시 이쯤에는 마사지 한번 꼭 받고 그리고 또 움직이시면은 조금 괜찮지 네.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버블티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요거는 네네 먼저 핫해요 일단. 진짜 핫합니다. 지금은 여기는 커피보다 버블티죠. 예, 진짜로 특히 뭐 대만에서 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게가.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출근길이 이를테면 저희 집하고 사무실 거리가 한 2.5km쯤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 한 500km, 500m에서 한 1km가 안 되는 그 거리가 있는데 그 짧은 도로 사이에만 버블티 집이 8개에서 9개가 있습니다. 네. 200m 단위로 버블티 집이 있는데 많죠. 거기를 저는 이제 일컬어서 버블티의 거리다. 지어내신 거죠? 그렇죠. 제가 지어낸 건데 그래. 버블티 집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또 첨언을 드리자면 그 호치민 쪽에 그 베트남의 유명 커피숍들이 많이 입점을 하려고 했는데 철수를 네.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 나라 사람들이 커피가 많이 나긴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약간 좀 가격 경쟁도 문제가 있었지만 워낙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이게 뭐랄까요 시장 분석을 잘못해서 좀 망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뭐 경남 창원에서 일단 뭐 듣고 계시다니까. 네. 하여튼 뭐 저희가 또 시간이 되면은 꼭 한번 뵙고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먼저 갈게님 뭐 잘 듣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직사각형 집에 대해서 요거는 좀 질문하셔가지고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엄사 형님? 그 제가 듣기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대부분 넓어요 면적이.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도시를 구획하고 계획할 때 이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이 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고지가 들어가는 뇌피셜에 뇌피셜. 가까운 방송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모든 사람들이 앞 정면에 있는 건물을 갖고 싶다 보니까 한국 같았으면은 이제 위로 올라갈 게 여기는 좁게 높아지는 거죠. 다 도로 가까이에 있는 정면들을 쉐어하다 보니까. 요거는 뭐 그런 건가요? 저는 또 다른 얘기를 들었는 게 네네. 뭐냐면은 여기 아시다시피 프랑스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한 그래서 혹시 창문새 들어보셨어요? 창문새? 창문새가 뭐죠? 윈도우 텍스. 모르겠습니다. 영국에 예전에 1600년도에 네. 그 왕이 세금을 물리려고 이제 좀 별의별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물렸대요. 난로가 있는 집에 세금을 물리고 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문 개수에 따라서 아. 세금을 매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뭐 저도 들은 얘기긴 한데 프랑스 네. 식민지 때 네. 세금을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뭘 이걸 자가 제대로 된 거 있었겠죠 아마? 하긴 뭐. 근데 그거를 그 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여기 딱 가로폭을 기준으로 세금을 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넓은 집을 가지면은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인식을 가졌고 아시다시피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는 제 뇌피셜인데 네네. 여기가 식민지 생활이 되게 길었지 않습니까? 중국부터 시작해서 많은 외세 침략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네.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잘 살지 못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세금의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집을 짓기 좋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가 아까 엄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분배를 할 수 있을까요? 사각형을 자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그렇죠. 가위로 막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딱 균등한 모양의, 흔히 아시는 그 베트남 집 모양을 가지게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같은 경우는 좀 편법을 써서 네. 집을 길게 만들거나 높게 만드는 거죠. 근데 또 아시다시피 또 최근에 또 그렇게 짓지 않아요?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옛날 얘기니까, 옛날 전통주택 말씀드리는 거죠, 그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시 포켓 와이파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한국에서 뭐 로밍해서 오셔도 상관없고, 한국에서 보통 그 포켓 와이파이도 로밍해 오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공항 도착하셔서 파는 여행자용 유심 사셔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맞아요. 뭐 일주일 정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즈가 빨라요. 포즈가 됩니다, 여기는. 네, 포즈됩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 한국 속도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한국이 너무 빠른 거고, 한국은 과도하게 빠른 거고. 그렇죠. 네. 여기도 충분히 빠르긴 한데, 뭐 여기 어차피 비즈니스 특집이라서 말씀드리지만, 출장 오실 때 꼭 한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시면은 그냥 편하게 오셔서 그 공항에서 유심 써 있는 데 가셔서 아무거나 사시면은 한 여행자용 유심도 15,000원 정도 주면은 맥시멈 한 달까지 뭐 전화, 데이터, 국제 전화까지 다 되는 걸로 받을 수 있으니까. 국제 전화가 여기는 그게 뭐 따로 번호 누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바로 전화 부르면 돼요. 플러스 파일 이름 눌러야 됩니다, 한국 가시려면. 아, 그런가? 아, 그렇죠. 그건 당연히 눌러야죠, 당연히. 네네, 그렇죠. 그 옛날에 그 광고만 했잖아요. 그 007 엉뻥 이런 거. 네네. 그런 거는 안 눌러도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런 거 안 눌러도 되죠. 하여튼 뭐 그래서 편하게 쓰시기, 그래서 저도 유심 추천드립니다.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아유, 우리 아니에요? 파티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아, 파티도 계세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빼먹으면은 섭섭할 것 같아서 네. 파티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저희가 지난번에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파티에서 청취하고 계신 분들 댓글 좋아요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파티를 안 보셨어요. 제가 이거를 파티에는 지금 인터벌이 짧다 보니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자르려고 했는데 엄 사장님께서 굳이 언급을 하시네요.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이 팟빵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하트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그 방송별로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울하지 그것이 마세요. 저희의 기쁨을 주는 활력소 아니겠습니까? 방송이 잘 나와야지 하트를 주시. 따로 후원 안 해주실 거면 그거라도 좀 부탁을. 억울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저번 방송은 아직 지금은 그 말씀드린 뭐죠, 그 식당 주인분이 엄 사장님이 충격받으셔서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할 것만 기억을 지우시려고 하세요 지금. 제 무한하게. 하여튼간 뭐 오늘 저희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네. 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노이 여행 아직도 캐리어 끌고 다니시나요? 수화물 핸즈프리 서비스 더 무빙 컴퍼니.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즈니스 특집 시작하시겠죠. 첫 번째로 저희가 그 베트남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 전에 할 싶은데 얘기가 있죠. 뭐죠? 엄 사장님 많이 만나보셨어요? 베트남 사람들 어떻게 일하시면서? 저는 제 일이 아무래도 뭐 그쪽 한국에서 베트남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물건 베트남에 팔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저희를 통해서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베트남 사업자들은 진짜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쪽에 대해서는 뭐 나름 준 전문가. 야, 준 전문가 나오셨네요 또. 전 베트남 사람들 만나고 일하니까 우리 프로님은 뭐 주로 한국 분들 만나시지 않나요? 한국 분들은 많이 만났죠. 근데 최근에 저희도 이제 좀 살아보려고 베트남 분들 많이 만나요, 저도.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엄 사장님은 그 뭐랄까요, 그 낮에 비즈니스를. 그렇죠. 설명드리자면 저는 주간 비즈니스. 저는 야간 비즈니스. 야간 비즈니스라면은 그런 이상한 건 아니고요. 좀 이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보다는 좀 일반 그냥 관리자분들이 좀 베테랑 관리자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복잡해요. 사실 좀 뭐 추후에 설명드릴 거긴 한데, 그래도 좀 저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요청들도 있고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비즈니스에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좀 닭한 면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야죠. 돈 먹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이게 아주.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저희가 뭐 비즈니스 에티켓부터 한번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엄사장님 베트남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베트남 분들 만나면은 첫 음으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다 네, 그렇죠. 했을 때 보통 뭐 어떤 걸 할까요?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앉으라는 곳에 좀 앉고요. 그러면 베트남 사무실에 가면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수가 있는 게 그런 작은 주전자 팟 거기에 이렇게 차를 담아가지고 따뜻한 차를 진짜 그 코딱지만한 잔에다가 차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많이 우렸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그 컵을 씻었는지도 모르겠고. 아 컵을 차로 씻습니다. 거기. 아 그건 그렇죠. 네. 그 뜨거운 물, 뜨거운 온도를 남길 겸 이렇게 따라가지고 컵을 따뜻하게 해서. 그리고 차가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뭐 보석 녹차 같은 그런 향긋한 게 아니고 하도 많이 우리다 보니까 그렇죠. 진짜 씁쓸한 인생 같아 우리 인생. 소주보다 쓴가요? 소주는 달 때도 있는데 그건 항상 쓰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주죠. 항상 줘요 저는. 사무실, 집무실, 오피스 가면은 심지어 건설 현장 컨테이너를 가도 그걸 줘요 걔들이. 그거는 심지어 어디 가나 좀 한 네. 80% 확률로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 미팅을 하신다 하면은 차를 대접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 뭐 대접이라 해서 저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따라주고. 네, 항상 베트남 사업자분들께서 네, 이렇게 시모 앙웅디 앙디. 먼저 마시라고 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마시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제 밑에 베트남 영업사원이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차를 못 마셔요. 베트남 사람입니까? 차를 못 마셔. 한국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도 제 밑에 베트남 근데 차를 못 마셔요? 차를 못 마셔요. 그래서 현장을 같이 몇 번 가다가 베트남 이제 현장에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공사판에서 밥을 먹고 살다 보니까 현장 담당자분들이랑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려고 가는데 네.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를 주는데 그 친구는 차를 안 마셔요. 예. 그래서 저는 마시죠. 저는 주는 거 다 잘 먹습니다. 공짜는 양재물로 마셔야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그래서 제가 또 주위에 다른 베트남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릭스하지 못한 일이다. 릭스가 뭔가요? 릭스는 예의. 예, 이 베트남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릭스 이게 있고 릭스가 있습니다. 릭스는 역사. 네, 릭스는 예의인데 예전. 하여튼 그거는 좀 좋지 못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네. 뭐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그쪽에서도 그래도 웬만하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뭐 차를 말씀드리는 게 이 나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차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문화다. 네. 워낙 물이 안 좋다 보니까 차문화 때문에 차에 대한 에티켓을 좀 설명을 물이 안 드려야 될 것 좋습니까? 같아요. 안 좋죠 여기. 이게 제 알기로는 막 석회가 많고 이래가지고 좀 그렇대요. 제가 그렇죠. 심지어는 파는 물도 못 믿는다고 하는데. 못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차 문화니까 뭐 그런 거는 그냥 뭐 어차피 미팅을 하실 때 항상 있는 일이니까 차 제안을 받고 마셔라. 차 같은 경우는 좀 양지에 거시면 이제 또 다른 음지의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건 잘 몰라요. 네, 일단은 여기는 실내에서 흡연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흡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극장 빼고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극장은 근데 좀 너무하잖아. 저는 극장에서 피는 사람 봤어. 아이 담배 냄새가 나 극장에서. 그래서 쳐다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왜냐면 그 아시지 않습니까? 영사기에 비친 그 아지랭이 때문에 몰랐어요. 돌아서서 보다 보니까 연기가 올라오더라고.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집무실에 가면은 좀 관리자, 법인장급 되는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펴요. 그냥 피죠, 네. 그래서 그거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담배를 많이 권하기도 해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담배 항상 원합니다, 네. 항상 안 권하는데 피는데. 저도 이거 물어봤거든요. 저는 네. 뭐 흡연자다 보니까 담배를 받아 피는데 그래서 뭐 피면 좋아하죠. 어우 담배 피냐면서. 그리고 미팅하면서 담배를 펴요. 그렇죠. 항상 담배 피죠. 담배 피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정말 담배를 피워야 되냐라고 하니까 그냥 뭐 안 피면 안 핀다고 안 피면 된다. 상관없죠. 그래서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뭐 참고로 또 팁으로 말씀드리면 예. 식당에 가시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한국에 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네. 피지도 않고 여기는 진짜 100%까지는 아닌가? 아니야. 거의 다 모든 돼요. 식당, 술집, 뭐 카페 다 흡연이 됩니다. 그 카페 같은 경우는 그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런 깔끔한 내부 거 흡연이 안 말고. 되고. 네네.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가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럴 수가 네, 있죠. 그런 경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담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죠. 네. 그러면은 또 음지 하나 더. 술이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뭐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술 얘기하면 또 끝도 없으니까. 끝도 없으니까. 비즈니스와 관련된 우리가 네. 또 사업자하고 술을 마실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은 이거는 베트남에 조금만 계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네. 아무래도 처음에 베트남에 오셨고 처음 베트남 사람을 만나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사람 문화를 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조금 더 먼저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죠.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사람이 저희 나라에 와서 밥을 한국에 와서 저희 나라 이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 와서 밥을 먹는데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보자마자 젓가락으로 이제 막 밥을 먹는 거죠. 젓가락을 안 쓸 것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럼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설픈 네. 젓가락질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류 문화 에티켓 예를 들면은 술을 딱 드시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 항상 악수를 해요. 술을 주고 악수를 해요? 술을 예를 들면 이제 엄 사장님이랑 저랑 술을 먹지 않습니까? 네. 술을 이제 짠을 하고 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 말이 먹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 먹었습니다 이런 그냥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라 사람들은 항상 악수를 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첫 자리에서 뭐 둘이 먹는 자리에 처음 먹는다 하면은 술 먹고 나서 악수를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에 베트남 사람과 술자리를 가서 네. 첫 잔을 같이 마신다? 그러면서 베트남 사람한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악수를 하자고. 그럼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좀 감동을 받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술을 비워주면 채워주는 게 예의잖아요. 네. 여기는 어떤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는 꼭 채워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술을 마시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베트남 사람이랑 술을 마셨는데 베트남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꼭 술을 따를 때 이 손을 이렇게 한쪽으로 접으면서 네. 따르고 항상 비면은 채워주더라.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서 혹시 이프로님 이거 알고 계시면 그거 같은 게 술잔 채우는 거 같은 경우는 딱히 없었는 것 같아요. 뭐 왜냐면은 네. 그게 체감이 되는 게 제 술잔이 비어도 안 채워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딱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삭삭삭 보다가 네네. 술잔이 비었는데 바로 이게 딱 나가는데 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 할 얘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보다가 잔이 비었네. 이 프로 술이 비었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면 여기 자작이 가능한가요? 자작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거죠? 근데 그건 아무래도 보기가 안 좋으니까 만국 공통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좀. 아이 뭐 그건 좀 그렇죠.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니까. 혼자 먹는 라면에 소주 먹을 때는 자작하는 거고 사실. 그리고는 또 술에 대해서는 또 술 먹는 거 되게 좋아요. 보통 미팅을 하고 술을 많이 먹어요. 이 사람들은 맞아. 그리고요 점심 때도 술을 많이 먹습니다.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점심 때 술 먹고 오후에 사무실 출근 또 같이.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일화가 여기 베트남 하노이로 치면은 행정고시 붙은 친구들이 네. 그 노래방에서 불이 나서 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굉장히 그 고위 공직자들이 자제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고시 시험을 붙은 합격 기념으로 언제 술을 먹었냐? 여기서 말하는 노래방이라는 거는 진짜로 그 건전 노래방이 아니고 이제 가라오케 주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언제 먹었냐? 걔들이 점심 때 술 먹다가 죽은 거예요. 점심 때 대낮에. 이 나라 문화가 뭐냐면은 약간 여권이 세다 보니까 아저씨들이 막 그렇게까지 밤늦게까지 안 놀려고 해요. 그 여권이면 패스포트. 아니죠. 우먼 파워. 오만 파워. 그렇다 보니까 낮에 술 먹는 문화 굉장히 많습니다. 낮술을 한다. 그래서 식당 가서 보시면은 낮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낮에 술 먹고 저녁에 딱 집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는 좀 그게 있기 때문에 낮에 술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좀 너무 어색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술에 대해서는 술을 잘 드시거나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없는 계약도 딸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예를 들면은 특히 외국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이 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저희 회사의 얘기인데 저희 또 팀장님께서 술을 또 되게 잘 드시고 또 재밌으신 분이에요, 되게. 네. 근데 베트남 업체가 물건을 쓰고 있었는데 다른 업체 거를 쓰고 있었거든요. 베트남 네. 저희보다 훨씬 저가에 굉장히 안 좋은 업체 거를 쓰고 있었는데 가서 술 한잔 딱 드시고는 바로 그날 베트남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싹 다 바꿔 바로 약간 그 술 기운에 아유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거를. 이렇게 타이밍 잘 맞춰서 술을 딱 마시면은 그러니까 약간 또 막 이성보다는 약간 감성이 앞선 아. 그 브라더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술자리 같은 경우는 뭐 베트남 사람이 가자고 하시면 꼭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분위기가 좀 적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한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비즈니스에 그친 술이었는데 좀 세상이 바뀌긴 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국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단 낮에도 술을 먹는다.
뭐 그리고 에티켓에 관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남은 거, 에티켓이라기보다는 뭐 그거 그냥 뭐 기본적인 거긴 한데 그렇죠, 네. 사실 뭐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좋아하는 거고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는 문화와 생각, 사람들의 그렇지. 모든 것을 담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베트남어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물론 뭐 들어보셨겠지만 제 베트남어 실력 출중한 건 아닌데 네. 그거 가가지고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죠. 사실 여기는 대부분 통역을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죠. 영어를 한국에서. 쓰거나 네네네, 이런 그렇죠. 식이 많은데 뭐 간단한 인사말이라든지 뭐 어디에 사시냐 정도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로 알아가셔가지고 말을 하면은 아우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2% your Vietnamese 는 굉장히 플루언트하다고 막 이렇게 그 얘기 플루언트하다는 말을 베트남어로 해요. 그래서 예. 거기서부터 대화가 끊깁니다. 끊기는데 그냥 아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I'm 하고는- sorry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긴 한데 일단 그래 되면 비팅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실. 그렇죠. 뭐 사실 뭐 한국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입니다 이러면은 아유 이 친구 영어를 잘하는구나 잘하는 고향이 어딘가 막 이런 얘기 할 건데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인데 뭐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서 좀 언급드리기 웃기긴 하지만 그렇죠. 뭐 근데 참고로 또 알으셔야 하는 게 이 베트남은 한국보다 더 지독한 호칭 관계, 높임말 낮춤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한국은 할아버지, 아저씨, 형 이 정도인데 여기는 할아버지, 큰 삼촌, 작은 삼촌, 형님 뻘 마다 다르게 복잡해. 호칭이 있어서 족보가 꼬였어요 족보가.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참고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타임. 그렇죠. 더 베트남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시간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왜냐면 몇 번 겪어보긴 했지만 저는 되게 단편적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무실에 찾아가기 때문에 저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편이거든요. 시간에 그렇죠. 대해서는. 찾아가는 약속은 우리가 또 지키죠. 네. 그런데 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베트남 사람들을 또 그런 한 초대를. 장소로 초대하는 일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엄 사장님 좀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바통을 넘겨보겠습니다. 이건 좀. 뭐 일단은 저희가 행사를 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출 상담회라던가 그런 시장 개척단 행사, 뭐 호텔에서 뭐 상담 부스를 열고 베트남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뭐 9시에 한 팀, 10시에 한 팀 초대를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10% 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초대할 때 이거를 이 정상적인 시간에다가 초대를 하고 9시 초대를 하고 시간표에다가 9시 반으로 적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 심지어. 네, 뭐 다들 그래요. 차가 막혔다,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뭐 변명 없는 건 없겠지만 비즈니스인데도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뭐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한가? 저희는 9시까지 오는 걸로 해서 9시로 하면은 거기는 9시 출발하시는 것 같아요. 시차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시차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이거 한국 시차를 생각하고 우리가 뭐 이상한 소리였고요.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 개념이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기본적으로 뭐 약속을 하실 때 베트남 바이어가 미팅 장소로 좀 늦게 오신다고 해서 열폭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네, 옵니다. 오기는 옵니다. 오기는 와요. 오기는 와요. 진짜 기가 막히게 와요. 그래서 뭐 그 대신에 점심시간 칼 같고 퇴근시간 칼 같은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죠. 출근 시간은 좀 플렉시블한데 나머지 시간은- 굉장히 스트릭트해 애들이. 그건 뭐 모두의 희망사항이자 바람 아니겠습니까? 뭐 코리안 타임 하지만 또 베트남 타임은 또 염두에 두셔야 된다. 조금 늦게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또 예의를 안 지키거나 지키는 그런 건 게 아니라. 아니다. 정말로 비즈니스 하기 싫어서 늦게 오는 게 아니다. 네. 라고 해서 너무 기분 상하시지 마시고. 근데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베트남에 오시면은 그 방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또 아시겠죠? 방문할 때는 또 약속 시간 지켜야겠죠? 네네네. 그리고 혹시나 늦으실 것 같으면 그래도 미리 연락 주신 다음에 조금 늦을 것 같다. 뭐 통역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팅도 제 경험이긴 한데 뭐 저희 쪽 직원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사무실 찾아갔는데 약속을 잡고 갔는데 네. 없어. 아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없어. 네네. 미팅을 하고 있는데 미팅이 2시간짜리래. 그래서 그 직원은 다그쳤죠. 너 언제 약속 잡은 거야? 이틀 전에. 다음부터 하루 전에 잡아. 아 맞아 그래서. 맞아. 그 얘기가 하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시간 약속을 잡을 때도 진짜로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오전에는 미팅이 한국도 그러겠지만 여기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월요일 날에는 좀 미팅 약속을 잡기가 좀 쉽지가 네. 않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 그러겠지만 아침 이른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을 끼고 있는 시간들은 좀 시간을 좀 피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약속을 잡으실 때도 혹시나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잡으셨으면은 하루 전에는 최소한 컨펌을 한 번 더 하고 미팅을 가기 전에 한 번 더 컨펌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바뀌어도 컨펌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메일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메일을 그렇죠. 맞아요. 근거를 받아야죠. 이거 아까 잠깐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인 설명드릴게. 책임 소지를 위해서 문서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저희 구두 약속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설픈 메신저로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해. 그래서 무조건 양해지 부탁하고. 메일로 서류를 남기세요. 그리고 만약에 베트남 직원분들이 계신다, 같이 뭐 비즈니스 동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항상 메일로 내용 기록하고 약속 받는 거 남기고. 이거는 뭐 적군 아군은 가리지 말고 다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구두 약속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저도 구두로 미팅하면서 아우 이 견적서 좋아, 이 가격 좋아. 막상 실제 견적 주면 사람이 연락이 안 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진짜로 진짜 중요해. 다분히 많이 바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면 나 그거 가지고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죠, 윗분들한테. 아우 저 베트남 업체랑 견적 좋대요. 그래 잘 한번 해봐. 연락이 없어. 견적 주면 나만 욕 먹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좀 되게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피해를 안 보시려면 사실은 이런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홈그라운드가 똥강아지도 그 자기 나와바리에서는 3만 8알인가 먹고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아무래도 외국이고 아직까지도 외국 투자를 받아들이는 시점이고 그게 대한 시스템이 완성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피 같은 돈과 피 같은 시간이 날아갑니다. 그러실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 한번 베트남 출장 오시려면은 기본적으로 항공료 왕복 100만 원에 2박 3일 호텔 묵으시면은 뭐 또 30만 원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네.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죠.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다크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돈과 관련된 얘기. 이거는 뭐 제가 지어낸 말인지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또 아주 멋진 얘기 하나로 또 요번에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엄 사장님 혹시 정의와 핫도그의 공통점 아세요? 정의와 저스티스와 핫도그의 공통점. 저스티스와 핫도그의 공통점 모르겠는데요.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못 먹어. 뭐 그래서 요건 좀 다크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아니면 정의도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를 뭐 얘기 들은 게 예전에 제가 뭐 다크나이트에 관해서 글을 쓰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크나이트 주제가 그거잖아요. 정의를 지키는데 마지막에 보면 브루스 웨인이 나쁜 짓을 하잖아. 도청도 하고 감시도 하고. 우리 생각해봐요. 국가랑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정의라는 목표에 무슨 짓을 하는가. 그렇죠. 우리는 막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비즈니스도 말씀드린 이유가 조금 뒤에도 좀 이상한 게 들어가요 여기가.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지만 그 실상을 알아야지. 좀 다크한 얘기예요 이건 사실은. 저희가 내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그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이 수많은 것들이 오고 간 거에다가 숟가락만 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떼머라고 하죠. 우떼머. 그렇죠. UTM. 베트남어로 하면 우떼머입니다. 네, 이게 베트남어로 얘기를 하면 아베세데 이게 ABCD 이렇게 있는데 네네네. 유테머가 바로 그렇습니다. UTM 언더 테이블 머니. 원인데 여기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UTM이 뭐냐, 언더 테이블이 뭐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실 건데 언더 테이블 머니가 뭐냐면 탁자 밑으로 주는 돈. 뽀찌를 얘기하는 겁니다. 뽀찌를.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뽀찌를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 문화죠? 문화예요, 컬처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공공연하게 남아 있는 건 알지만 공식적으로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구현이나 목표에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단속도 했고. 한국은 김영란법 때문에 이거 밥 사는 것도 힘든데. 작살이 났어요 한국은. 힘들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요청이라든지 뉘앙스의 말을 들으시면 굉장히 거부감이나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 좀 종종 계세요. 이것 봐 나를 뭐 물러봐가지고 돈 달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여기. 오히려 이런 거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주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단가를 높이고 그 돈을 주면 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요청을 하니까 담당자 미팅을 주선하는 그 관리자라든지 그 매니저급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해가시고 일정 부분 견적 예산을 짜실 때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협상을 하셔도 돼요. 이것도 근데 뭐 오피셜하게 내가 이런 걸 주겠다 이런 거보다 네. 내가 베트남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보통 다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그것까지도 돼요 사실. 왜냐면 저도 업계가 업계다 보니까 그럼 난 너한테 5% 견적을 더 줄 테니까 그거 너가 먹을래라고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버크로스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잘 뭐 이거는 뭐 품목과 이런 거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3%에서 5% 정도 보통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미팅을 주선하는 친구도 나눠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UTM이 발생하는 거죠. 그 지원분 혹은 미팅을 주선하는 담당자 그런 거 없어요. PR을 가리지 않고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쑥쑥쑥 해서 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이 나라가 워낙 아직까지는 급여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생존을 위해서. 보상 심리 같은 게 좀 있죠, 사실은. 그런 거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듣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거를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방법이죠? 인보이스라고 해서 영수증이 있죠. 아, 그렇죠. 인보이스는 뭐 한국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화던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가 굉장히 회계 처리할 때 한국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거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판매한다는 말이죠? 판매하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경비 처리를 할 때 아. 엄 사장님한테 내가 100만 원을 줘야 돼. 예. 근데 이 장비 가격이 예를 들면은 200만 원이야. 네. 맞죠? 그럼 이걸 300만 원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네. 만들고 그러면은 싶죠. 100만 원을 엄 사장님한테 주고 네.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냐? 잡비를 떨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인보이스를 사는 업체에 찾아가서 네. 내가 연필을 100만 원치 샀다. 라고 끊어주면은 10% 수수료를 받고 걔들이 영수증을 끊어줘요. 아. 이건 진짜 정말 다크한 얘기라서 실전에 적용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 회계장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유명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세금 신고라든지 이제 그 신고를 할 때 여기 100만 원치 연필 샀다. 왜냐면 회사다 보니까 100만 원이라든 돈을 함부로 뒷돈으로 못 주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요. 여기서는. 아, 영수증을 구매한 다음에 그 비용을 갖다가 이제 현찰로 주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한국에서 비즈니스하러 베트남에 오신 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일까요? 사업체를 차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아, 여기 사업을 차리신 네, 분들 네. 왜냐면은 회계조사가 들어오니까 이거 같은 경우 좀 다크한 얘기라서 물론 뭐 100%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법적 고지. 저희가 말씀 그렇죠. 이거는 이걸로 회계상의 피해를 받고 뭐 감사를 받아서 회사가 문을 닫으셔도 저희 책임 못 집니다. 이거는. 책임 전혀 절대 못 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야사를 설명드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리고 다른 건 또 있을까요? 어떻게? 뭐 그냥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 다운 계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거는 엄청 나온 뭐 게 어디나 마찬가지일 때지만 특별히 베트남에 물건을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세가 들어가는 항목이 많이 있어요. 네. 물론 뭐 베트남, 한국 FTA, 한아세안 FTA 이런 걸로 또 관세 조건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또 관세 들어가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다운 계약서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금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금액을 낮추는 거죠? 100만 원짜리 계약서인데 네. 물건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물건을 계약서상으로는 50만 원으로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5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냥 현금으로 다른 업체를 통해 가거나 이렇게 따로 개별로 주고 실제 계약서상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죠. 아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보이스 사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게. 뭐 비슷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계약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국제 거래를 잘 많이 해보지는 못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가 뭐 LC다, 뭐 신용장이다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은 거래 단위 금액이 커져도 신용장을 잘 안 열고 보통 TT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TT 거래가 뭐죠? 제가 몰라서 그런데. TT가 말 그대로 그냥 현금을 TT가 아닙니까? TT 그게 뭔가요? 트와이스.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TT 거래가 쉰내나는 늙은이랑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TT를 모르다니 지금. 하여튼 그겁니다. 네. 트랜스퍼. 아 트랜스퍼. 돈을 그냥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네네네.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참고로 해서 만약 조건을 베트남 바이어가 신용장을 안 열고 뭐 TT로 한다고 해도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통용되는 방법이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음 걸 설명드리자면은 뭐 왜냐면 저희가 또 총무 전공은 아니다 보니까 돈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할게요. 네.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염두에 두시는 게 그 뽀찌. 오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 이제 계약. 다운 계약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TT 거래가 많다는 거. 네, TT. TT 네. 이거 너무해 파이팅 페이먼트 턴에서 네, 그래서 그리고 될것 같습니다. 뭐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인맥이 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맥이 뭐 어디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학연, 지연, 혈연. 중요한데 이 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은 무슨 설명 드릴까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더라고. 사람을 잘 만나니까. 그렇죠. 위에서 꽂아버리면은 그냥 안 되는 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러지 않습니까? 뭐 김영남 씨 법도 있고 또 사회 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또 옛날처럼 잘 안 되는데 또 그 저희가 좋아하는 그 범죄와의 전쟁 크리미널 워 영화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 그 서장이랑 알아 술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여기에서 사우나 가셨다 끝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뭘 파셔도 돼요. 여기는 무기를 파셔도 되고 마약을 파셔도 되고 다 파셔도 돼요. 만약에 제가 또 베트남 바이어들을 만나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오너가 베트남 총리의 사촌 동생이다. 게임 오버요 그냥.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전에 정부에 있을 때 무슨 부서의 장이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종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바지 직원으로 예를 들면 뭐 경찰청이라든지 여러 뭐 행정부 뭐 공무원 쪽 높은 사람들 그냥 월급만 주고 앉혀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네네. 정말 많이 봤어요. 여기가 뭐 마피아 문제라든지 뭐 공무원도 사실 여기 마피아예요. 사실 얘들도 공무원들 반피아라고 하죠. 반피아 그리고 뭐 기타 뭐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진짜로 바지 직원으로 해서 출근 안 하고 이름만 올려놓고. 예를 들면 고문 같은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얹혀놓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좀 높은 분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소개시키는 사람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한국처럼 뭐 예를 들어 엄 사장님 그 회사에 나 그 엄 사장님 만나고 싶다라고 정식으로 메일을 보낸다. 제품 소개서를 보낸다. 이거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안 만나주죠. 맞아. 뭐라는 거야 이건 하면서 이러면서 안 만나는데 주위에 만약에 한국 분이라든지 뭐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 좀 그런 사람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을 또 한 단계 통해서 들어가더라고 또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건 저희가 좀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제약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뭐 인맥이라는 게 여기는 상상 초월입니다 진짜로. 그렇죠.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으면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환경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무슨 법적 등록 문제를 확인하려고 어떤 바이어를 만났는데 그 바이어가 딱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환경부에 있는 공무원 누구누구다. 근데 실제로 공무원은 맞는데 그 회사에 등록돼 있는 건 아니죠. 단지 이 회사의 고문 형식으로 이름 등록해 놓고 이제 돈을 이중으로 받으면서 등록 문제가 있을 때는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하니까 굉장히 일이 수월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한국도 똑같겠지만 유독 심하다. 그 큰 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고위 분들한테 지분 떼주면서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제가 카더라인데 그 스타벅스가 벨다방이죠. 자꾸 실명 거론하네요. 제가 중간에 베트남에 왔다 하면 철수를 했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나요? 있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그러다가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금 성황리 영업 중인데 그 M 햄버거사.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외국의 그런 큰 프랜차이즈 회사가 원래는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베트남에서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거를 좀 높은 고위 관직자의 그 식품 회사를 끼고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었었거든요. 또 한 가지가 또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정모회사, 정부에서 관장하는 그 네네네네. 인삼회사. 그렇죠. 한국의 그 유명한 회사가 베트남의 인삼 열풍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거기도 결국은 보면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부의 그 고위. 파워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가 작은 비즈니스니까 그런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정말로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좀 행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높으신 분들 찾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또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할 때 복장 어떻게 되나요? 복장이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뭐 제가 뭐 그런 뭐 높은 막 진짜
막 몇십억 불이 오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안 해봤어요. 그거 보지 마. 아니 누가 보면 무슨 뭔데 이거. 베트남에서 저는 넥타이 있는 정장 입은 사람 못 봤어요. 심지어는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일단 넥타이는 잘 안 매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있는 빌딩에도 보면은 그 멋부리는 외국 분들, 서양 사람들 몇 명이 넥타이를 매지 나머지는 잘 안 입어요. 지금 제가 한국에서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 있는 웬만한 그런 도심지에 있는 빌딩은 이런 그 정장이 규정화돼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왜냐면 회사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저 같은 아.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그 공장 쪽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네. 거기는 심지어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을 정도로 프리했습니다. 아우, 그런데 좋은 회사 다니셨네. 우리 같은 계열 S 모 그룹의 같은 계열에 있는 명동에 있는 사무실 이런 데는 왜냐면 사원증을 걸고 다니는데 아. 사원증에 어떤 회사 사람인지가 보이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런 프리한 복장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쪽이 팔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바닥 쪽이 팔리면 안 된다.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정장을 강요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네. 이 프로님이 근무하시는 빌딩이 이 심지어는 이 베트남 하노이의 랜드마크입니다. 베트남 땅에서 현재까지 가장 높은 빌딩, 최고로 좋은 회사에 근무하는데 넥타이를 맨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거 조합 잘 해보면은 제가 어디 다니는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거기 회사가 얼마만데? 몇 개 없어. 큰일 나서 막. 하여튼 뭐 좀 그런 거는 있어요. 사실 경영 자체가 나라가 덥다 보니까 복장을 좀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긴 하던데 그래도 좀 뭐 예를 들면 뭐 똑같이 영업 사원들을 만나도 영업 네. 총괄하시는 베트남 분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게 경제력의 차이인 건지 그 옷을 입어서 그 자리에 간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복장 규정이랄까 이런 건 프리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뭐 반바지에 뭐 반팔티 입고 비즈니스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이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굳이 미팅을 하러 갔는데 베트남 분들이 너무 프리하게 입는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문제가 있건 한 건 뭐 아니라는 거. 우리를 이그노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굳이 이 미팅하러 갈 때 넥타이까지 맨 정장으로 베트남 사람들 방문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거. 사실 이 그거 하나 날씨에 좋죠? 이 날씨에 넥타이 매면은 죽으란 거예요. 저도 신입 사원 때 한 달 정도 넥타이 매다가 아 이거 아니더라고. 이거 진짜 너무 더워. 넥타이 메고 다녔습니까? 매고 다녔어요 저. 못 믿겠지만 정장 입고 저는 건설 현장 막 다녔는데 긴팔 정장 입고 사람들이 오면 다 안쓰러워서 물을 줘요 다 저한테. 아유 뭐 이렇게 먼 길 찾아오셨냐고 뭐 대단한 거 하신다고. 지금 좀 초심을 좀 잃어서 셔츠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뭐 반팔 셔츠 입고 다니셔도 뭐 그렇게까지 뭐 예의가 없다 그러는 건 아니고 네. 뭐 아까 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베트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뭐 프리하게 입고 오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옷이라든지 패션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뭐랄까 한국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 많으신 분들이 진짜 무슨 중국 사마페나 뭐 거기 무슨 뭐 주성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베트남 그 높은 고위 관직자들도 좀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은 정장을 했었어요. 넥타이를 맸었습니다. 공직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좀 그렇겠죠. 그런 무슨 뭐 장관, 차관 뭐 이런 레벨 수준 되는 분들은 하셨었는데 그분들을 제외한 그런 모든 분들이 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제가 봤을 프리한 것 때 같아요. 이 방송 필요 없고 그냥 엄사님한테 줄 연결시켜 달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때려치고 에이, 저는 이거 다 집어씌우고 방송 이거 한 거 지금까지. 힘이 없습니다. 저는. 에이 뭐 힘 있는 사람 아는 게 힘이지 그게 뭐 별게 있습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뭐 옷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고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베트남의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핸드캐리 요거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비즈니스랑 관계가 있죠. 이쪽 아주 크죠. 예. 베트남에 화장품이 많이 팔리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브랜드 심지어 한국에 있는 브랜드가 베트남에 같이 있으면 어디가 쌀까요? 당연히 한국이 싸죠. 한국이 훨씬 쌉니다. 당연하죠. 한국 화장품 잘 만들어요. 그렇기도 하고 베트남에 들어올 때 관세를 끼고 들어오는데요. 보통 뭐 관세가 제가 알기로 거의 한 50% 가까이. 올해까지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20%에서 30%? 싼 거는 8%,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차가 비싸고 뭐 네네. 맞습니다. 자동차가 비싸고 화장품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근데 관세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관세를 끼고 정품으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과 경쟁하고 있는 품목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이게 핸드캐리로 보따리상으로 들어온 물품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편법을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게. 뭐 편법이라기보다 뭐 샘플을 가지고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핸드캐리라는 게 뭐냐면은 뭐 세관을 통해서 인편으로 물건을 가지고 온다.
게 보통 핸드캐리의 정의이긴 한데 네네. 사실은 여기에 있는 많은 통관 업체분들이 좀 세관과의 커넥션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죠? 우떼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뭐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긴 했는데 물론 이 말이 편집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돈만 있으면 무기고 마약이고 여기 가면서 플루토늄도 수입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돈만 주면은 모든 게 다 들어올 수 있는 나라. 총 빼고, 그러니까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이런 것 빼고 다 들어온다고. 제발 총도 되는 것 같아. 좀 더 많이 줘야 되나? 중국 국경으로 들어온대요 총이. 그거 가능하겠네요. 네, 충분히. 그래서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 다 되는데 물론 마약이랑 총을 수입하시라는 말이 아닌데 그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샘플을 들고 오거나 할 때는 이런 거 잘 이용하시면 좋다. 그렇죠. 뭐 말씀드리는 근데 이유는 사업하신 분 저희보다 잘할 것 같은데. 뭐 그러겠죠. 우리가 뭐 이 뭐. 사회 초년생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지금 씨. 하여튼간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은 베트남에 화장품을 팔고 싶은데 와서 시강사를 했는데 같은 물건이 분명 자기가 수출한 적이 없는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핸드캐리로 누군가 가지고 들어왔던 가지고 거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가짜도 많을 거예요 아마. 가짜도 많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비즈니스 할 때 중요한 게 베트남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요. 다른 의미로 믿을 수 있는 거는 고가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한번 믿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믿어요. 그냥 무조건 뒤도 안 보고 믿는데 그 과정까지 좀 많이 뭐랄까 이걸 견적으로 많이 던집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에 대해서. 일단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인데 물론 한국도 그렇겠지만 뭐랄까 이 제품이 진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컨시더링을 많이 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지 팁으로 줄 수 있다면은 진짜 한국 거인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보장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것도 단편적인 예인데 제가 예전에 화장품을 한국 화장품인데 베트남 친구가 저한테 이거를 한국말이 맞는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뒤에 그 사용 설명서 있죠. 읽어보니까 읽을 수 없는 내용들. 읽을 수는 있어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이죠. 깍깍 아니요. 단어가 뜻이 나옵니다. 네. 표피에 그 뭐 이런 뜻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를 표피에 물을 뭐 붓는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보면은 번역기. 한국사람이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데 번역기를 돌린 거야. 이게 얘들이 중국에서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한국 제품이라 파는 거야.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베트남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서 파실 때에도 한국 사람들은 배려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건을 팔 때 여기다가 베트남 글자를 박아주면 얘네들이 물건을 사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무조건 한국어 글씨만 적혀 있어야 돼. 세종대왕님 얼굴을 박아버려 그냥 거기 표지. 왜냐면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주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니까 제가 한국 사장님들이 실수 많이 하신 게 똑같은 지적을 하세요. 베트남에 파는 거니까 위에 사용 설명서 뭐 제품명 광고까지 베트남어로 때린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물건 안 팔립니다. 안 팔립니다. 이거 그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자국산 아니면 중국산이 돼버립니다. 아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팁 같은 경우는 뭐 이 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진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요. 우선 제가 볼 땐 여기나 거기나 물건 만드는 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그 중국산은 또 항또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중국산 싫어하는 것만큼 비슷한 취급을 하니까요. 요거 혹시 아시나요? 뭐 베트남의 미니소 알죠. 무궁생활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봤습니다. 그 한국 분이 하신 거인가요? 무궁생활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그 미니소랑 비슷한 거예요. 미니소는 다들 아시죠?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네. 그 무궁생활이 뭐 잡 물건들 파는 데인데 이 무궁생활 하면은 심지어는 도메인도 KR로 끝납니다. 한국에서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합니다. 아 진짜? 예. 이게 좀 어감이 이상했어 예전부터. 무궁생활이 뭐야? 그 무궁생활이 뭐야? 무궁이랑 생활이 어떻게 조합이 돼요 그게? 요즘 최근에 이제 기사가 막 뜬 적이 있는데 이 무궁생활이라는 브랜드는 중국인들이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전형적으로 유장을 하는 거죠. 아 속았어. 나도 속았어. 근데 이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우리가 옛날에 이를테면 삼성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일본 브랜드인 줄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했는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했다고 맞죠? 하지 않았었나요? 뭐 H사, 현다이도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잘 한 거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한국 브랜드라는 거는 굉장히 잘 먹히는 것 그리고 그 한국 글씨를 크게 적어주는 게 여기에는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리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무리가 다가오니까 또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연장선에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평가가 좀 없어요 한국처럼.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엄 사장님께서
그 S사 가전제품 왜 삽니까?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가 AS 빠르다. 그렇죠. 그런 약간 저희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거 품질이죠. 품질 좋다. 네. 저희는 그 품질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물론 뭐 이건 경험에서 체득한 걸 수도 있고 저희가 그 광고를 통한 프로파간다에 그 세뇌를 당한 걸 수도 있고 뭐 진짜로 물건을 잘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걸 믿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라든지 물건을 팔고 사고 파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죠. 브랜드 이미지, 뭐 마케팅 방법 등등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가격, 손에 만져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도 가격, 둘째도 가격, 셋째도 가격이요. 네 번째쯤 되면 품질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물론 뭐 여기도 좀 그런 게 있죠. 이왕 같은 값이면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품질 좋은 거 싸게 사고 싶은데 얘들은 싼 게 품질 좋은 거야. 그렇죠. 제가 베트남 바이어를 만나면은 네.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신경 쓴다. 첫 번째는 가격이고 두 번째는 품질이다. 두 번째 품질로 항상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면은 품질이 안 좋아서 사는데 가격이 높으면 품질이 좋아도 안 사. 안 이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도 가격, 두 번째도 가격, 세 번째도 가격, 네 번째로 품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뭐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기술 좋은 중견기업 분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시다가 네. 실패해 오신 분들이 많은 게 저희가 얼핏 듣기로는 이런 인구 1억의 시장 구매력이 증가하고 젊은 사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먹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또 아직까지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품질과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아무래도 그 저가의 양산형 제품에 밀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진출하실 때 전략을 세우실 게 물론 품목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중장비나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제품이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를테면 뭐 인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최상위 포지션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를테면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이 최상위 포지션, 그 다음이 뭐 일본, 한국은 이제 그 조금 아래 정도 포지션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격대 수준을 맞추실 때는 그 최고 포지션으로 맞추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팔리는 한국 수준에 대한 가격 수준은 유럽보다는 조금 낮은 중간 포지션이어야 되니까요. 뭐 그 부분을 꼭 참고로 해서 우리 제품은 품질이 유럽보다 좋은데 왜 니네가 안 사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에 대한 기대 수준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최고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것. 물론 한국이 높지 않다는 것보다는 외국 쪽이 좀 더 높은 거죠. 아까는 뭐 한국 제품 좋다고 실컷 소개하셔놓고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좋긴 좋은데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기대할 때 유럽 제품에 대해 좀 더 높게 맞습니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건축 박람회 이런 데를 가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정말 중간이 없어요. 회사가 중국산 아니면은 독일 아니면 일본이에요. 그렇죠. 진짜 한국은 포지션해야 되는 게 그 없어요. 사이와 그 사이의 위 정도? 그래서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한국 분들이 진출을 많이 안 한 건지 아니면은 그런 중간 포지션이 안 먹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포지션 먹힙니다. 어중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할 땐 먹힙니다. 뭐 많이 진출하셔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도 아직까지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이니까요. 한국 분들 많이 베트남으로. 사실 저희가 지금 인트로가 지금 사실 중구난방이에요. 한국이 좋다 그랬다가 한국은 어중간하다 그랬다가 싼 게 좋다 그랬다가 비싼 게 좋다 그랬다가 뭐 중구난방이긴 한데 일단은 이게 우리 방송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재미죠. 매력. 그냥 알아서 취사한 데에서 들으세요. 팔고 싶은 물건이 뭔지에 따라서. 일단은 가격 같은 경우 되게 민감하다는 거 생각보다. 네. 물론 한국도 민감하겠지만 여기 굉장히 민감해요. 끝나가는 마당에 좀 네. 몇 개씩 그 기억나는 것 중에 놓친 거 있으면 혹시 얘기해 줄래요? 저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있냐면은 네. 이 베트남 사람들은 물건을 뭐를 판다고 할 때도 처음 만나면은 이거 좋은 것 같다. 우리한테 독점권을 줘라. 무조건 독점권 요구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 안 와서 모르겠는데 이 나라는 무조건 독점권을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제품을 믿고 팔아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독점권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베트남 비즈니스를 포기하겠다는 거고 일단은 거기서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거 정도로 알아두신 다음에 조건을 거셔야죠. 니네가 1년 동안 얼마나 팔 수 있는지 보고 그 후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독점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리고 뭐 저는 사실 뭐 딱히
그 위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라는 게 어차피 돈을 보고 움직이는 거니까 아마 뭐 저희 방송을 듣고 뭐 비즈니스를 하실 정도면은 이미 충분한 경력이 있으실 거고 노하우 있으신 분들이니까 뭐 걱정을 안 하고 저에게 조언이 뭐 얼마나 큰 뭐 그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뭐 그냥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네요. 또 얘기하고 보니까 건방지게 이봐도 겸손해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그 앞부분에 좀 실수를 하나 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다시 양해를 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준 전문가도 된다고 했는데 그거 순전한 그 뻥이었던 것 같고요. 이봐 나 겸손해야 되는데. 야, 겸손해야 돼요. 교만을 떨었네. 아 겸손해야 돼. 뭘 팔아봤어 당신이. 제가 팔아본 게 없네요. 우리는 부끄럽네. 우리는 꿈과 희망을 팔지 않습니까? 청취자분들에게. 그러네. 꿈과 희망을 팔아요 지금. 우리 1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맞아요.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노천에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황급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뭐 엄사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 방송을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방송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를 갈궜죠. 너는 왜 준비를 안 해오냐? 내가 편집을 하는데 너는 이거 내용이라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아프다는 핑계로 준비를 안 해요. 아파요 이 사람아. 진짜 그러지 마. 아파. 그랬는데 네. 그냥 그래서 저희가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찍어보자 그랬습니다.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좀 고무적인 게 일단은 저희가 독자님들, 청취자님들과 독자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책 욕심 있어 내가. 큰일 났어 이거.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과 약속을 좀 지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또 지금까지 방송을 또 엄사님께서 굉장히 또 편집이나 하는 노고가 많으세요. 저는 진짜로 앉아서 말만 털고 있는데 제가 요번에 또 며칠 있으면 저희가 또 베트남에 또 긴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네. 4일 정도 저희 휴가가 있거든요. 베트남 남부해방 기념일과 노동절 연타로 겹친 진짜 황금 휴일, 베트남에 찾아보기 힘든 또 휴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래는 뭐 보통 다 어디 해외여행 가시거나 다 놀러 가시는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요양을 할 생각입니다. 요양을 하면서 그 미저리에 나오는 작가가 책을 쓰는 것처럼 이제 좀 집에서 조용히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또 책을 한번 다음 방송들을 또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뭐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뭐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비가 지금 오니까 더 하면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빠져가지고 제가 빗물러 맞으면 비즈니스 참.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뭐 저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비즈니스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시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지금까지 뭐 굿모닝 베트남 8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굿나잇 잘 자요. 비엔남 잘 자요. 바이바이. 안녕. 네.